이번 시간에는 경제 철학의 기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경제 철학을 남겨놓았죠. 제법 방대한 양이에요. 제일 처음에 경제 영역의 성립 배경, 경제 영역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규정, 그리고 시장 지배 시대에서의 상식을 다루었죠. 양이 많지 않아요. A4 용지로 한 2페이지밖에 안 되죠. 이러한 것들이 경제 철학의 기틀이에요. 이번 시간에 경제 철학의 기틀을 다루는 이유는 경제 철학의 기틀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모든 생각에는 기틀이 있어요. 생각의 기틀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돼요. 그 생각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진리가 생각으로 드러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앗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씨앗이 되겠죠. 그리고 진리를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겠죠. 생각의 기틀을 알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기틀이 대표적인 게 뭔가요? 규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예를 볼게요. 자본에 대한 규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진리는 하나겠죠.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죠.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을 자본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자본의 개념은 뭔가요? 자본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겠죠. 경제 철학에서는 어떻게 규정했나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1에 따르면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를까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자본이잖아요.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착취한다는 말은. 착취한다는 거는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나요? 자본가, 나아가 자본의 유지와 발전을 추구하고 자본가를 돕는 이는 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나요? 자본을 파괴하고 자본가, 나아가 자본가를 돕는 자를 해치는 일은 선이다. 이렇게 되겠죠. 왜? 그래요. 정의로운 일을 하면 선이 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 악이 되니까, 악한 일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본을 파괴하고 자본가 나아가 자본가를 돕는 자를 해치는 일은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노동은 선한 일이고 자본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일은 선이고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일은 악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자본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회의 문제를 모두 자본의 문제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본이 악이다라는 말에 이제 집착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이 자본이니까 자본은 뭐가 되나요? 자본은 삶의 터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삶의 터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의 유지와 발전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본의 유지와 발전에 힘쓰는 일은 선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자본을 해치거나 파괴하려는 일은 악이다. 이렇게 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정 1에서 뭐라 했나요?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 자본이라 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은 선이 되고 자본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일은 악이 됐죠. 근데 자본이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의 일과 자본가의 일은 자본의 유지와 발전이 모두 필요하니 선과 악으로 가르지 마라. 이렇겠죠. 그렇죠. 자본은 현 시대에 기업으로 나타나죠. 기업에 누가 속해 있나요?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죠. 노동자는 너무 협소하죠. 노동이라는 단어는 노동은 보통 육체적인 일을 뜻하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일이라 해야 되겠죠. 근로자의 일과 자본가의 일은 자본의 유지와 발전이 모두 필요하죠. 그러니 선과 악으로 가르지 마라 하겠죠. 그렇겠죠. 또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본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본을 해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니까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 자본 탓으로 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떻게 규정을 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개념을 얻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죠.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도 어떠한 생각의 기틀을 얻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요. 그 생각의 기틀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진리는 하나겠죠. 여기서는 뭐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어떤 게 진리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경제 철학의 기틀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 영역의 성립 배경. 인간이 외부 대상을 소비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하고 욕망을 충족시킨다. 어떤가요? 이상 없죠.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식을 먹어야 되죠. 옷을 입어야 되고 다 외부 대상이죠. 물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외부 대상에는 활동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활동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발하기 위해서는 이발사의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소비 가능한 외부 대상의 물질적 형태는 자연의 일부분의 변형이다. 뭐 이상 없어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글로 남겨놨으니까. 뭐 3번, 4번 다 이상 없어요. 다음에는 경제 영역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게요. 16가지 규정이 쓰여져 있죠. 1, 2, 3, 4, 5번은 이상이 없어요. 6번 한번 볼게요. 다른 대상과 교환을 위해 제공된 사회적으로 인정된 율을 상품이라고 규정한다. 근데 약간 좀 불완전해요. 그래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상품은 어떤가요? 반드시 시장에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팔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상품인가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은 반드시 시장에 나와야 돼요. 주택은 상품인가요? 시장에 나온 주택은 상품이지만 시장에 안 나온 주택은 상품이 아니죠. 반드시 시장에 나와야 돼요.
교환을 위해 제공된 이게 이제 시장에 나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다른 대상과 교환을 위해 시장에 공급된 유를 상품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요. 6번 규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볼게요. 양을 지닌 채 분리와 결합이 가능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상품들과 교환 가능한 상품을 화폐라고 규정한다. 틀린 규정은 아닌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환 기능을 지닌 채 양의 분리와 결합이 가능한 수단을 화폐로 규정한다. 좀 말의 순서를 바꿨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죠. 그래요. 6번, 7번 틀린 규정들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8번 볼게요. 교환할 의사가 있는 인간이나 집단이 제공하는 유를 공급이라고 규정하는데 공급하는 주체인 인간이나 집단을 공급자라고 규정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된 유와 교환되는 대상을 수요라고 규정하고 수요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수요자라고 규정한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공급하는 인간이 있잖아요. 공급자라 하죠. 그럼 공급자의 행위는 뭐가 되나요?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요. 수요자가 있죠. 수요자가 하는 행위는 뭐가 되나요? 수요가 되는 거죠. 수요가 되겠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집단이 제공하는 유가 공급이 아니라 공급자가 하는 행위가 공급이 되는 거죠. 8번은 좀 이상이 있어요. 다시 규정을 했어요. 교환할 의사가 있는 인간이나 집단이 유를 제공하는 행위를 공급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렇죠. 행위죠, 행위. 공급하는 주체인 인간이나 집단을 공급자라고 규정하고 공급된 유를 얻는 행위를 수요라고 규정하는데, 수요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수요자라고 규정한다. 그래요. 8번에는 좀 이상이 있어요. 이렇게 규정해야 정확하겠죠. 9번 볼게요. 활동 지출이 일정한 시간과 결합하여 현연한 것을 가치로 규정한다. 현연하다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현 시대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럼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활동 지출이 일정한 시간과 결합하여 나타난 것을 가치로 규정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의미 전달에 아무 이상이 없죠. 9번 규정도 이상이 있어서 바꾼 건 아니에요. 좀 표현을 쉽게 한 거죠. 10번 볼게요. 상품 판매 금액에서 투자 금액을 공제한 부분을 이윤이라고 규정한다. 이것도 조금 표현을 쉽게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일정 기간 상품 판매 금액에서 일정 기간 투입 비용을 공제한 뒤 남는 부분을 이윤이라고 규정한다. 정확하죠? 그래요. 그래요. 11번 볼게요. 인적 토대와 물적 토대가 결합하여 현연한 것을 조직체라고 규정한다. 여기도 현연한을 나타난으로 바꿨어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꾼 거예요. 12번 볼게요. 시장에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업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한다. 현 시대에서는 이렇게 자본으로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대에는 자본이 없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없을 때는 자본이 없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있건 없건 자본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요. 자본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급자족 하던 시대에도 자본은 있었다는 거예요. 원시시대에 돌도끼 이런 것도 자본이죠.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은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장에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업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작업 수단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 자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바꿔야 되겠죠. 더 포괄적인 거죠. 자, 13번 규정을 보겠습니다. 상품의 거래되는 화폐량을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뭐 틀린 규정은 아닌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상품이 거래될 때의 화폐량을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요. 좀 더 쉽게 표현한 거예요. 14번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본을 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을 자본가로 규정하고 활동 지출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자본의 유지 및 성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근로자로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해놨죠. 틀린 규정은 아니에요. 자본을 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본을 구성할 때 비용을 직접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구성원을 자본가로 규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이 되죠. 그래요. 규정 좀 바꿨어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15번, 16번은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지배 시대에서의 상식을 다루죠. 그런데 자본지배 시대에서의 상식을 시장지배 시대에서의 상식으로 바꿨어요. 자본지배 시대에서의 상식은 뭔가요? 그래요. 인류 전 시대의 상식을 가르쳐 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자본이 뭐라 했나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자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지배 시대의 상식이라고 해버리면 인류 전 시대의 상식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인류 전 시대의 상식 이라고 해도 되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 그래요? 시장을 다루니까 그런 거죠. 그 시장 지배 시대에서의 상식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요. 자본 지배 시대에서의 상식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포괄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상식을 보면 1, 2번, 4번, 1, 2번은 문제가 없어요. 3번을 볼게요. 기술적, 사회적 조건 및 투자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자본가는 여러 사업들 중 가장 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 조금 이상이 있죠. 기술적, 사회적 조건 및 투자 조건이 동일하고 여기까지는 같죠. 투입 비용이 동일할 경우 자본가는 여러 사업들 중 가장 큰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투입 비용이 동일해야 되겠죠. 투입 비용이 다르면 이윤율이 크다고 해서 꼭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는데 이윤율이 20% 돼요. 근데 1000억을 투자하는데 이윤율이 한 15% 돼요. 아니 10% 돼요. 이 사람은 어떤 투자자는 1000억을 투자해야 돼요. 1억 투자하는데 1억 투자해서 20% 버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떤가요? 이윤율이 10% 밖에 안 돼도 이윤율이 낮아도 1000억을 투자해서 10%를 버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 비용이 동일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요. 바꿔야 되겠죠. 말을. 그다음 4번 볼게요. 이윤을 발생시킬 수 없는 사업에 자본가는 가치를 투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과 같이 바꿔야 되겠죠. 이윤을 발생시킬 수 없는 사업에 자본가는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가치는 뭔가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활동 지출이 일정한 시간과 결합해 나타나는 것을 가치라고 규정하죠. 일정 시간과 결합한 활동 지출을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래요. 일정 시간과 결합한 활동 지출 역시
자본이 될 수 있죠. 자본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본에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기계 같은 것도 자본이 될 수 있고 화폐가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를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6번 말을 보면 목적이 동일하고 구성요소들의 성격 및 구성요소들의 결합 형식이 동일하면 동일한 개념에 극히 현연한 것이다. 현연한을 나타난으로 바꾸면 이야기가 더 쉽겠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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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 경제 철학의 기틀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